헌법학자 김승환 전 교육감 페북글 2025년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계속 진행 여부의 헌법적 해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윤석열의 관기에 가까운 헌법 유린과 헌법재판소에 기약할 수 없는 탄핵 심판 진행으로 대한민국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을 깨친 초등학생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헌법 제77조 제1항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해석을 두고 자칭 타칭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고 하루하루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는 결정 주문을 내놓으면서 탄핵 심판 청구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는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 특히 대법관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사태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에드벌룬은 대법원장 조희대가 띄웠습니다. 이름하여 6.3.3 원칙입니다. 6.3.3 원칙이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하라는 것입니다. 규정은 규정일 뿐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이후로 6.3.3 원칙이 적용된 사건이 단 하나라도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원칙은 하나의 선언적 원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검찰은 숱한 사건의 형사 피해자들을 기소했고 법원은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도 허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최대한 끌어줘야 정관들이 먹고 삽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비롯한 현재의 고위 법관들은 미래의 정관들이기도 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그들은 엄청난 금액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검은 돈에 손을 대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검은 돈은 공적 예산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6.3.3 원칙을 들고 나올 때 저는 그저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뭐 하러 할까 라는 정도로 가볍게 넘겼습니다. 본론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대법원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일사천리가 아니라 광속심리였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가끈도 고쳐매지 말라. 는 점잖은 속담으로도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경우 원심은 형량은 별개로 하더라도 결론은 반드시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국회는, 특히 민주당은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 시도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그 진행을 중단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법원 또는 대법원장 또는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의 심리를 계속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질의의 형식을 빌려 압박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 독립의 원칙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변은 헌법에 합치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법관의 재판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개입하는 경우 그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초점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으로 모아집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가리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항의 해석이 크게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명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상의 살인죄와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의 반란죄와 항명죄 등 위 공소시효 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기산점으로 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하면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1995년 5월 17일 자정으로 만료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5.18 특별법은 공소시효 기간을 한참 지난 1995년 12월 2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의 변호인들은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이 무기로 삼은 것은 헌법 제84조였습니다.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주는 것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범죄이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라도 검찰이 형사소추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계속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당시 헌법학계에서도 특별한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이론의 유의를 제기했습니다. 재직 중인 대통령을 검찰이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소추하는 것, 즉 기소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통령에게서 임명을 받은 검사가 재직 중인 대통령을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소추한다는 것, 즉 기소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 맞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승환, 형법효력 불소급의 원칙과 공소시효제도, 민주법 학제 15, 1996. 1. 이름하여 사실상 장애 사유 이론이었습니다. 1996년 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의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의 반란죄와 항명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5.18 특별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중 합헌 의견은 4명에 불과했지만 한정, 위헌 의견이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1명이 부족하여 합헌 결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합헌 의견을 쓴 재판관 4명은 제가 논문에 쓴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돌아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몇 건의 형사사건은 검찰의 소추 단계를 지나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입니다. 이러한 명칭마저도 헌법 제84조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해석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재판은 소추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소추한 사건은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을 기계적인 단순 해석이라고 봅니다. 헌법 제84조는 내란죄와 외환죄 외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소추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항을 두는 헌법재정권 권력자의 의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국군을 통수합니다. 이러한 헌법적 지위를 갖는 대통령을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하면서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재판 준비를 하고 재판정에 나오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헌법적으로 국가적으로 잃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그래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 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경우 그것을 막을 수단은 없습니다. 재판부의 그러한 의지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국회는 차선책으로 또는 궁어지책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재직 중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형사재판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이자 궁여지책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변호인들은 담당 재판부의 대통령 임기 만료 시까지 재판 진행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헌법 논리를 치밀하게 전개해야 하고 의견서의 전체적인 맥락에는 이 나라의 사법권 독립과 이 사건 재판부에 대한 존중의식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어쩌면 이 사건의 처리가 우리나라의 사법권의 품격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도 인내하면서 이 사건이 헌법 해석의 틀 내에서 해결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